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한동안 시댁에서 살림을 도맡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살았나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도 그때 일이 문득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앞에서 용기를 내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을 참고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처음 얼마간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남편이 작은 무역회사를 차려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낳고 살림을 꾸리며 나름대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맘때는 아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밤늦게 들어온 남편이 웃으며 계약 하나 더 따냈다는 말을 듣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루는 늦은 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유독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낯빛에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건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거래처가 부도났대.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어. 뭐?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 여기저기 손을 벌려봤는데 도움받기가 쉽지 않네. 이대로면 조만간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그러더니 며칠 후 더욱 어두워진 얼굴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집 전셋값 빼서 빚 갚는 데 넣어야 할 것 같아. 뭐? 그럼 우리는 애랑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는 거야? 그럴 순 없지. 당분간만 엄마한테 가서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아. 뭐? 어머님 댁에?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미안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다시 일어설 때까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빨리 일어설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줘. 시댁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반갑지 않은 일이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꼭 필요한 짐만 챙겨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힘든 시기를 잠시 견디면 다시 예전처럼 우리 세 식구만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시댁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시댁에 들어가던 날 이삿짐을 옮기는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시기니 몸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가장 중하다. 네가 건강해야 온 가족을 챙길 수 있는 거야. 괜히 시어미 모신다고 신경 쓰지 말고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그 말씀에 괜히 울컥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신세 질게요. 신세라니 가족끼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남들처럼 아들, 손주 옆에 끼고 살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잔뜩 움츠러든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그 다정한 얼굴은 딱 동네 사람들 앞에서만 보여주시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집이 이사 오는지 궁금해하며 모여든 이웃들이 자리를 비우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셨죠. 딱 필요한 것만 챙겨오라니까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이러다가 시어미 내쫓고 안방 차지하겠다고 나오겠구나.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그때만 해도 신혼 초라 시어머니의 속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는 돌변한 태도에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오랜 시간 부녀회장을 맡아오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나서기로 유명해 칭찬이 자자한 분이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 반찬도 손수 해다 나르고 동네 대소사마다 앞장서서 챙기니 다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지켜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합가하고 나서 느낀 건
대문 안에서 보는 어머니와 밖에서 보는 어머니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며느리라기보다 종살이하는 사람에 가까웠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하는데 절대로 전날 남은 밥을 올릴 수 없었죠. 국과 반찬도 끼니마다 다른 걸 해드려야 싫은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삼시세끼 밥상은 물론 빨래며 청소, 손이 가는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어요. 일하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거나 굼떠 보이면 어김없이 쥐어박는 소리가 날아들었죠. 요즘 젊은 것들은 게을러서 탈이야. 저러니 지 남편 뒷바라지나 제대로 했겠어? 자고로 남자가 바깥일을 잘하려면 마누라 내주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속이 터져요 터져. 그런 잔소리를 들으며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도 반찬 간이 조금 안 맞으면 밥상을 통째로 물리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명절 때는 전날 밤부터 저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쳐야 했고 김장철이 되면 배추 100포기를 이틀 만에 절이고 버무려야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도 칭찬은 고사하고 불만이 가득한 잔소리만 날아들었어요. 맛이 왜 이렇게 밍밍해? 조상님이 차례상 드시러 왔다가 성질 내시겠다. 좀 정성껏 해봐. 배춧값 올라서 재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고작 이 정도밖에 못하니? 살림하는 애가 기본적인 김치도 못해서 어쩌려고 그래?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더 열심히 했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난감한 건 제 살림 솜씨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도 정작 집안일에서 손을 떼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생활비라도 조금 벌어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근처 마트에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이력서를 넣어두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대번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애가 몇 살인데 밖으로 놔둔다는 거니? 이제 겨우 학교 들어간 애를 내팽개치고 도대체 몇 푼이나 번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 애도 점점 커가는데 제가 학원비라도 좀 벌고 싶어서 그래요. 시간제 일이라 종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애 밖에 있을 시간만이라도 해보려고요. 학원비는 무슨? 그 핑계대고 살림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만 놔두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혹시라도 나한테 애 맡길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너도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지? 부녀 외 일만 보기에도 몸이 모자랄 지경이다.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야무지게 해. 그래도 그이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 됐다. 애 학원비는 내가 내줄 테니 딴 생각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결국 저는 운 좋게 마트 직원으로 합격하고도 출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아이 학원비를 몇 년간 보태주셔서 그 은혜 때문이라도 더는 토를 달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바깥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집안일에만 매달려 10년을 시집살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남편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러 회사를 전전했어요. 어떤 곳은 월급이 너무 적고 어떤 곳은 일이 너무 고되고 또 어떤 곳은 동료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다 7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야 간신히 작은 유통업체에 취직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아이 학원비까지 도움받아야 했고 자연스럽게 부엌대기처럼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솔직히 아무리 박봉이라도 제가 직접 일을 하며 돈을 벌어 분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당장 분가하려면 월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지 못하게 하도 눈치를 주셔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하며 형편이 조금은 나아지나 싶었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여보, 월급 아직 안 나왔어? 왜 생활비를 안 줘?
야, 언젠 내가 돈 줘서 먹고 살았냐? 엄마가 알아서 애 학원비 내주시고 살림할 돈도 주시잖아. 그땐 벌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이제 우리 생활비는 우리가 내놓고 애 학원도 우리 힘으로 보내야지. 취직하니까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 옷도 사야 하고 점심도 먹어야 하고. 요즘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커피 한 잔씩 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다고. 거기다 끝나고 술 한 잔씩 하자고 하는데 맨날 얻어먹을 수도 없잖아. 그럼 당신이 멀쩡히 돈을 버는데도 이대로 어머님 도움을 받자고? 일단 조금만 기다려. 나 취직 못하고 있을 때 도와준 친구들한테 신세 좀 먼저 갚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한텐 인심 좋은 남자였죠. 취직하고도 저한테 돈을 갖다 주는 대신 친구나 지인을 만나 밥을 사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자기 체면치레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취직했다고 해도 제가 느끼기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봐서 그리고 갈 곳 없는 처지를 생각해서 매번 우라통 터지는 마음을 눌러 담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와 구박, 남편의 무심함으로 제 마음은 병들어갔지만 정작 제가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한 번은 시장에 다녀오다 이웃들과 얘기 나누고 계신 시어머니와 딱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사람들 앞에서 침을 튀기며 저를 칭찬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알뜰해. 조금만 가면 마트가 있는데 일부러 생활비 아낀다고 멀리까지 돌아서 시장으로 다니잖아? 이것도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니까. 밥상도 내 위주로만 차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성실하고 살가운 며느리가 없지? 그래서 나도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살면 고부 갈등인지 뭔지 그런 거 생길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주변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운 눈길로 바라봤죠. 그럴 때면 저는 너무 어색해 눈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날도 역시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예, 너 옷이 그게 뭐니? 남들 다 보는데 그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이 동네 네가 내 며느리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죄송해요. 급하게 나오느라 미처 신경을 못 썼어요. 다음부턴 어디 나갈 때 옷 좀 제대로 갖춰 입어라. 누가 보면 네 남편이 옷 하나 안 사주는 줄 알 거 아니야. 아주 집안 망신 다 시켜요.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상하게 저를 지켜 세워놓고 뒤에서는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으시는 게 일상이었죠. 밖에서는 인자한 부녀 회장님, 안에서는 무섭고 억지스러운 시어른, 그 두 얼굴 사이에서 저는 늘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생신을 앞두고 집안 분위기가 부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녀회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셨거든요. 맘 같아서는 음식점을 빌리거나 동네 뷔페라도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었고 어머니도 굳이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 식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그냥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뻑하면 나가서 먹자고 하지. 근데 원래 잔치는 집에서 하는 게 진짜 잔치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식당에서 하는 거 말고 네가 정성껏 상 좀 차려봐. 내가 동네에 며느리 자랑 얼마나 했는지 알지? 사람들 실망하지 않게 신경 좀 써라. 아, 네. 손님이 얼마나 오시는데요? 한 20명은 될 거다. 전이며 잡채며 다 손수해야 제대로 대접이 되지. 뭘 사다 놓으면 흉 잡힌다. 인원이 너무 많아 생각만으로도 한숨이 나왔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즐겁게 하기로 맘먹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며칠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겠네요. 당연하지. 네가 알아서 장바다가 하나씩 준비해놔라. 괜히 불러놓고 욕먹지 않게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간도 적당히. 알겠지? 20명분의 잔치상을 저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지만
내색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날부터 저는 메뉴를 고민하고 며칠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도록 부엌에 붙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시면서도 흠잡을 거리부터 찾으셨습니다. 전 부친 게 이게 뭐냐? 이렇게 시커멓게 탄 걸 어떻게 손님상에 올려? 전부 다시 붙여라. 네? 이 정도면 탄 게 아니라 그냥 노릇노릇한 건데. 어허, 어디서 시험이 말에 토를 달아? 저렇게 내놓으면 힘들게 상 차리고도 욕먹는 거야. 그리고 김치는 간이 왜 이렇게 밍밍해? 이것 봐라. 음식은 정성인데 하기 싫은 걸 대충 하니 맛이 있다위 아니냐? 그래요? 다시 간 맞출게요. 도대체 뭐 하나 손 갈 게 없네. 손님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할 일 있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 못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따지고 들어봐야 결국 어머니 말씀대로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잔치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씻고 나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제가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살가운 말 한마디가 없었죠. 그러다 잔치를 하루 앞두고 제가 남편한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갈비 핏물 빼고 손질해야 하는데 같이 해주면 빠를 것 같거든. 뭐? 야, 난 일하고 왔잖아. 그깟 갈비찜 하나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피곤한 남편까지 괴롭히냐? 시어머니 생신상이야 며느리가 차리는 거지. 내가 언제 이런 거 부탁한 적 있어? 아직 할 일은 잔뜩 남았는데 당신도 내일은 쉬니까 잠깐 부탁하는 거지. 아이 됐어. 엄마 성격 알잖아. 아이 괜히 내가 나섰다가 너 욕만 더 먹어. 그냥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 남편과 말씨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 그러려니 하며 부엌으로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갈비를 손질했죠. 10년 넘게 시집살이 하는 동안 남편의 태도는 늘 그렇게 무심했어요. 결국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한참 동안 손질한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돌아서자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음날 아침 끓여낼 미역국 재료가 준비돼 있었고 부침가루와 나물 재료가 부엌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날이 밝으면 말 많은 부녀의 어르신이 다 모이실 텐데 얼마나 정신이 없을지 덜컥 겁이 나더군요. 괜찮아. 바쁘면 시간이 잘 가잖아. 딱 하루만 무사히 넘기면 끝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욕먹지 않도록 신경 쓰자.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어머니 생신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거나 다름없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기로 한 시간까진 3시간 남짓. 아직 끝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간밤에 재워둔 갈비를 찜통에 넣어 볼에 올리고 잡채와 나물을 무치는 사이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죠. 이미 전날부터 손목이 시큰거려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상만 다 차리고 나면 그 긴장도 조금은 풀릴 거라 믿었어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곱게 옷을 차려입고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상 차리는 거 아직 멀었니? 사람들 올 때 다 된 것 같은데?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님. 국만 데우면 돼요. 얼른 서둘러. 오늘 같은 날 늦으면 괜히 힘들게 음식 차리고도 안 좋은 소리 듣는다. 부녀회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지?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식은 듬뿍듬뿍 담아라. 지난번처럼 조금씩 담지 말고 흉 잡힐라. 저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20명은 좋게 먹일 큰 솥 가득 미역국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죠. 뚜껑을 열자 후끈한 김이 얼굴을 확 덮쳤고 국물 표면에는 기름기가 동동 뜬 채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그대로 국을 퍼나르면 되는데 어머니가 굳이 잡채가 너무 차다며 국을 내리고 잡채를 데우라고 하셨어요. 그 무거운 솥을 혼자서 옮기려니 손이 후들거렸지만 어머니가 시간이 촉박하다며 서두르시는 통에 남편을 부를 틈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행주로 손잡이를 감싸쥔 채 다리에 힘을 주고 솥을 조금씩 들어 올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인상을 잔뜩 쓰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빨리 좀 하라니까 뭘 그렇게 꿈을 대? 어머님, 국이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으로 솥 손잡이를 꽉 붙잡고 조심스레 발을 떼는데 등 뒤에서 또다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굼 떠서 원, 그러다 손님 온다니까! 그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돌리다가 솥을 들고 있던 팔을 툭 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몸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고 손에 쥐고 있던 솥이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펄펄 끓던 미역국이 왈칵 쏟아지며 제 손과 팔목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살갗에 닿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관통하는 기분이었어요. 아!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눈앞은 하얘지고 손과 팔목이 순식간에 벌겋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저는 냄비를 놓치지 않고 식탁에 무사히 내려놓은 뒤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런데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아파하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맨 처음 보인 반응은 걱정이 아닌 짜증과 호통이었어요. 10년을 같이 산 며느리가 눈앞에서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썼는데도 어머니의 눈길은 제 손이 아니라 바닥에 흥건히 고인 국물로 먼저 향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아까운 국을 잔치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더니 쏟아진 국물을 보며 안타까운 얼굴로 혀부터 차셨어요.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저는 화상 입은 손을 부여잡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손등과 손목이 삽시간에 벌게지더니 이내 물집이 부풀어 오르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상처가 컸지만 어머니는 괜찮은지 아프진 않은지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결국 아픔을 참지 못한 제가 먼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저 손이 너무 뜨거워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야? 꽃갖고 좀 튀었다고 병원은 무슨... 지금 네가 병원 타령할 때냐? 손님 들이닥칠 시간이 코앞인데. 빨리 다녀올게요, 어머니. 이 손으로는 더 이상 상을 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하! 인연이 하기 싫어 별짓을 다 하네. 손님 대접하기도 전에 재수없게 국을 엎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괜히 부산 떨며 부엌을 기웃거리다 국을 쏟게 만든 건 분명 어머니 본인이었는데 힘들게 일하고 화상까지 입은 저에게 돌아온 말은 원망 섞인 타박뿐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숱하게 서러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런 순간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억울함에 말문이 막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저를 향해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다시 한번 소리치셨죠. 얼른 찬물이나 끼얹고 정신 차려. 시간 없어. 그러고는 우악스러운 힘으로 저를 잡아 끌어 싱크대 앞으로 데려가시더니 찬물을 손에 뿌리셨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닿는 순간 뼛속까지 저릿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마저도 몇 초 되지 않아 그쳤습니다. 화상은 흐르는 물에 한참 식혀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낼 새도 없이 시어머니가 또 서두르셨어요. 이 정도면 됐어. 병원은 잔치 끝나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어서 손님상 마무리나 해. 어머님, 손이 자꾸 부어 올라서요. 이러다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마무리나 하라니까. 그리고 부엌골이 이게 뭐니? 손님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결국 저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으며 흐트러진 부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걸레로 닦아내는데
화상 입은 손끝에 걸레가 스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손목을 조금만 굽혀도 살갗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고 이마에서는 계속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사이 거실로 나가셨던 어머니가 또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예, 바닥 다 치웠으면 상 차리기 전에 빨리 큰 그릇 설거지도 좀 해놔라. 네가 이래서 음식을 안 해본 티가 난다는 거야. 치우면서 해야지 부엌이 어수선하지가 않지. 하지만 저는 부어오르는 손을 내려다보며 엉거주춤 서 있었어요.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손끝이 물에 조금만 스쳐도 눈물이 핑 돌 만큼 쓰라리고 아팠거든요. 그 손으론 도저히 설거지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해보려 했지만 고무가 화상 부위에 닿을 때마다 손등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손님 맞을 생각에 들뜬 어머니는 제 상태 따윈 안중에도 없으셨죠. 그때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내다보지 않던 남편이 뒤늦게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려 다친 손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보, 나 손을 좀 데웠어.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금방 병원만 다녀올게. 아니면 약국에라도. 하지만 그런 저를 향해 짜증스럽게 인상을 쓰며 내뱉는 남편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 좀 대었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닌데 뭘 그렇게 엄살이야. 지금 나갔다가 손님들 들이닥치면 어쩌려고. 엄마 손님들 오시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설거지나 얼른 끝내. 그러면서 다친 손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친 걸 뻔히 알고도 독촉만 하는 남편을 보니 갑자기 그동안 참고 살아온 모든 게 너무나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뭐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서러움을 참아왔는지 저 자신이 한심했죠. 그 모습을 옆에서 팔짱 낀 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당연한 얘기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코웃음까지 치셨어요. 그것 봐라. 어디 시어미 말을 무시하고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해? 그까진 물집 좀 생긴 거 가지고 당장 죽을 병 걸린 것처럼 쇼하지 말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말없이 벌겋게 부풀어 오른 손과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물집 잡힌 살갗이 당기는 것처럼 아팠고 팔목까지 올라온 화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걸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저는 눈앞에 있는 그릇들을 두고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거기서 손을 놓으면 시어머니 생신을 망칠 게 분명하고 그 뒷감당은 오롯이 제 몫이 될 게 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를 지렁이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두 모자의 뜻에 맞춰서 아픔을 참아가며 계속 종노릇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거실에서 두 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화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고통에 몸부림을 치든 말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상을 어느 쪽에 펼쳐놓을지 태연하게 얘기 나누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10년 동안 삼켜왔던 분노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 터져나올 듯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긴 세월을 나 혼자 집안에 갇혀 어머니 눈치 보면서 식모처럼 사는 동안 저 두 사람은 항상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간신히 지탱해오던 마지막 인내심이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부어오른 손으로 옆에 놓인 커다란 솥을 움켜쥐었습니다. 갈비찜을 하느라 기름때가 잔뜩 낀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는데 이상하게도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거대한 분노가 찢어질 듯한 고통마저 삼켜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 상태로 저는 거실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에 소파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제 모습에 흠칫 놀란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안 내려놔?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솥을 들어 있는 힘껏 거실 한복판에 내던졌습니다. 쿵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솥이 바닥을 굴렀고 남아있던 국물 찌꺼기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순간 온 집안이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구박을 당해도 큰 소리 한번 내본 적 없던 저였기에 그런 행동이 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아니, 그동안 제정신 아니었고 오늘에서야 정신이 든 건가? 저는 벌겋게 부풀어 오른 손을 앞으로 내밀며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어머니, 이 손 좀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병원 한번 가보라는 말도 없이 뭐요? 설거지나 하라고요? 저 지난 10년 동안 새벽마다 어머니 밥상 차리고 명절마다 혼자 전부치고 그 많은 김장 배추 손질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그렇게 충성했으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아파도 이렇게는 안 해요. 내가 언제 널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 네가 꾸물거리다 그런 거잖아. 누가 지금 그것 따지자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을 테니까요. 얘가 정말 실성을 했나? 겨우 그깟 물집 좀 잡힌 걸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 겨우 그깟 물집이요? 어머니 아들이 다쳤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심했어야지. 누구 탓을 해? 어머니가 뒤에서 수선 떨면서 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사과 한마디 없이 되레 저한테 화를 내요?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그제야 벌떡 일어나 저를 막아섰습니다. 야, 너 지금 엄마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드리지 못해?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향해서도 콧방귀를 끼며 그동안 눌러왔던 말을 쏟아냈죠.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마누라 다친 거 뻔히 보고도 설거지나 하라고 면박 주는 게 남편이란 인간이 할 짓이야? 입만 열면 엄마. 넌 3살짜리 어린애보다 못해. 이게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도 능력도 없으면서 뻔뻔하기만 한 너라는 인간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네가 가장 노릇 제대로 한 게 언젠지 기억은 해? 회사 들어가서도 생활비 한 번을 제대로 안 내놓고 애 학원비도 병원비도 다 어머니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왔잖아. 네가 무능력해서 빌부터 사는 건데 왜 종살이는 내가 해야 하는데? 야, 그동안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받고 싶어서 받았어? 내가 나가서 일하겠다고 해도 집안일이나 하라면서 꼼짝 못하게 한 게 누군데? 차라리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도 이렇게 사는 것보단 마음 편하겠어. 그때 거실 한쪽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다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얘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동안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이게 무슨 행패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눈을 치켜뜨고 달려들어? 은혜요? 그 은혜 공짜로 베푸신 거예요? 그 정도 일하면 어디 가서 파출부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인자한 사람처럼 행동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셨어요? 뭐라고?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을 만났. 네가 지금 시어미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야? 손님들 올 시간 다 됐는데 왜 하필 지금이라는 거야? 먹칠은 어머니가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서 다신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네, 말씀 안 하셔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대차게 대답한 뒤 앞치마를 벗어던진 저는 더 이상 말싸움이나 하지 않고 서둘러 몸을 돌려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끄러운 소리에 놀랐는지 애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야? 할머니랑 아빠는 왜 저렇게 화가 났어? 괜찮아. 엄마랑 나갔다 오자. 지금? 어디 갔는데?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지금은 얼른 옷부터 입자. 저는 화상 입은 손으로 서툴게나마 아이의 겉옷을 챙겨 입히고 학교 가방과 간단한 짐만 대충 챙겨 그 작은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옥신거려 아이 손을 온전히 감싸주기도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아냈죠. 그렇게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기려는데 어머니가 절 붙잡으려 하시더군요. 예, 너 설마 지금 이대로 나가겠다는 건 아니지? 이제 손님들 들이닥칠 시간 다 됐는데 어쩌자는 거야? 그건 어머니 사정이죠. 제가 지금 어머니 체면 걱정해드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제 말에 남편도 다급한 목소리로 거들고 나섰습니다. 여보 잠깐만. 애까지 데리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얘기는 무슨... 지금까지 수없이 기회를 줬는데 다 날려먹은 건 당신이야. 이제 나한테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이런 뭘 보고 배우겠어. 하! 웃기고 있네. 애가 지금까지 뭘 보고 자랐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엄마가 매일 할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사는 것만 보고 자랐어. 애를 생각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사는 엄마 모습 보여줄 거야. 두고 봐. 제가 얼마나 단호하게 말했는지 남편이 제 팔을 잡은 손을 스르륵 놓더니 주춤거리며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등 뒤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와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상 입고도 약 한 번 제대로 바르지 못한 손이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보다는 가슴이 더 아프더군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손을 꼭 잡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며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저는 그 물음에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그날 밤 머물 곳조차 정해두지 못한 채 뛰쳐나왔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죠. 친정에 연락을 해봐야 할지 아니면 근처 찜질방이라도 찾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고 큰 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단 다친 손부터 치료받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다친 마음도 치료받을 방법을 고민해봐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접수하고 기다리는 내내 손이 욱신거려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지만 정작 저를 더 떨리게 한 건 자꾸만 울리는 휴대폰 진동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더군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화면에 뜬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자니 10년 동안 그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는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손을 꼭 잡아줬죠. 진료를 보러 들어가자 의사가 미간에 주름을 만들며 말했어요. 화상 부위가 생각보다 넓네요. 전치 4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손을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손등부터 팔목까지 이어진 물집을 소독하는 동안 통증에 몇 번이나 숨을 참아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만 진단서를 받아드는 손끝은 떨리더군요. 그 종이에 적힌 전치 4주라는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다친 사람한테 설거지나 하라고? 악독한 사람들. 그렇게 이를 갈며 병원을 나서는데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이번엔 한번 받아보기로 했죠. 그랬더니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시어머니가 냅다 언성을 높이며 소리치시더군요. 예, 너 지금 어디니? 손님들 다 오셨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눈 감아줄 테니 얼른 들어와서 나머지 좀 마무리해라. 너희 남편도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고 했어.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맘 같아서는 버럭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옆에서 나란히 걷는 아이를 바라보며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병원이에요. 전치 4주 나왔어요. 뭐? 4주는 무슨? 고까지 거 조금 다친 걸로 그러면 세상에 성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괜히 엄살 떨지 말고 얼른 들어와.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 어머니, 저 이제 그 집 안 들어가요. 뭐? 너 지금 진짜 집을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애까지 데리고? 네.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제가 판단할 시간이에요. 이게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 다시 벨소리가 울렸지만 아예 전원까지 꺼버리고 씁쓸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집어넣었죠.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저희 모녀의 방문에 친정엄마가 놀라셨지만 제 손을 보시고는 사정을 꼬치꼬치 묻지 않고 눈물부터 훔치셨어요. 홀어머니 혼자 사시는 형편이라 어떻게든 친정엔 부담드리기 싫었는데 달리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 사이 부녀회 총무님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연락해봤어. 사실 내가 그날 좀 일찍 도착해서 애기 엄마가 나가는 걸 봤거든.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다 그렇게 나갈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더라고.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손을 좀 다치는 바람에. 아유, 그랬구나. 어쩐지. 근데 그날 잔치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잖아. 상차리다 말고 자네가 나가버리니까 회장님이 직접 앞치마 두르고 음식을 나르시는데 어찌나 허둥대시는지 불편해서 혼났다니까. 대접받으러 갔다가 우리가 나서서 도와드리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왔지 뭐야. 내가 남의 생일상 얻어먹으러 갔다가 뒷정리까지 해주고 온 건 처음이었잖아. 불편하셨겠네요. 죄송해요. 아니, 다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 손은 어때? 괜찮은 거야?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있잖아,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아? 자네가 시어머니 생신상 뒤엎고 애까지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회장님이 여기저기 신세한탄하고 다니시는 모양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자네가 무슨 천하의 몹쓸 며느리인 줄 안다니까.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세요? 그래, 자네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우리 부녀의 모임이랑 친척들한테까지 전화를 돌리셨다던데. 아니, 손 다친 게 무슨 죄라고.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그냥 일하다 말고 나갔다고만 하시니 다들 오해를 하지. 그 마음 좋은 양반이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 다친 거 말고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화상을 입은 것도, 병원에 가겠다고 한 것도, 10년을 참아온 것도 다 지워지고 저는 그저 일하다 뛰쳐나가 잔치를 망친 못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시댁 쪽 작은 어머니뻘 되시는 친척분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죠. 예,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시어머니 생신상을 엎고 나가는 게 말이 되니? 작은 어머니, 저 상 엎은 적 없고요. 그날 일하다 손을 다쳐서 전치 4주 진단받았어요. 아니, 그래? 많이 다친 거니? 지금은 치료받아서 괜찮아요. 다행이구나. 근데 아무리 다쳤어도 어른한테 대들면 쓰나? 전 대충 대화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손 쓸 수 없을 만큼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직 시어머니 체면이 구겨졌다는 사실만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제가 그동안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버릇없는 며느리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뒤척이던 저는 문득 시댁 거실에 달린 홈캠이 떠올랐어요. 몇 해 전 도둑이 든 뒤로 어머니가 직접 달아놓으신 카메라였죠. 그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오르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방법용으로만 여기고 신경도 안 썼던 그 카메라가 어쩌면 그날의 진실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정신없이 부산을 떨다가 저와 부딪혀 국을 쏟게 만든 장면이 그대로 저장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에 이어 얼마 전 시댁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한 일도 떠올랐어요. 그날 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 밀린 청소를 하다가 안방 장롱 서랍을 열게 됐는데 처음 보는 공책 한 권이 보이는 거예요. 궁금한 마음에 무심코 펼쳐서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들어온 회비와 나간 지출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후로 몇 번인가 어머니가 시장 상인들과 만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나중에 동네에서 열리는 부녀의 행사에 물건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행사에 그 상인 가게에 물건을 써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 더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마음을 정하고 시댁 근처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을 테고 시어머니는 매주 정기적으로 가는 모임에 가실 시간이었어요. 저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듯한 죄책감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절박함이 동시에 밀려오더군요.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집안은 며칠 전 그 소란이 있었던 게 무색할 만큼 고요했어요. 인기척 하나 없는 그 적막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져 발걸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부엌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날의 흔적들이 남아있더군요. 며칠 전 제가 내던진 그 솥도 싱크대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흔적을 애써 외면하며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이 예전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걸 확인하고 서둘러 가방에 챙겨 넣었죠. 그 다음 거실 구석에 놓인 홈캠을 찾아 안에 기록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저장된 영상 목록에서 잔치 당일 아침 시간대를 찾아 재생해봤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솥을 옮기는 모습과 어머니가 급하게 몸을 돌리다 제 팔에 부딪히는 장면, 그리고 그 직후에 국이 쏟아지며 제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다친 저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과 제가 화상 입은 손으로도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 걸레질하는 장면까지 흔들림 없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날의 억울함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라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데 밖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뛰다 못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모임이 벌써 끝난 걸까? 아니면 남편이 일찍 들어온 걸까? 그 잠깐 사이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던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손을 덜덜 떨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대로 들키면 뭐라도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죽인 채 한참 동안 기다리는데 다행히 그 소리가 옆집 아주머니가 화단에 물을 주러 나오신 소리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조용히 발걸음을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골목을 벗어나 큰 길에 다다르고서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가방 속 장부와 휴대폰 속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갑자기 긴장이 풀리며 몸은 떨려왔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당한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진단서에 더해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보여줄 영상과 어머니가 그동안 부녀회장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온 일들을 증명할 장부까지 손에 넣은 셈이었으니까요. 그제야 제가 겪은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무기로 삼아 부당한 대우에 맞설 힘이 생긴 겁니다. 진정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그 험난한 세월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멍청한 자신을 원망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죠. 어렵게 손에 넣은 무기를 이용해 제 권리를 되찾고 사과도 받아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봐 상담 날짜부터 잡았어요. 다음 날 서둘러 찾은 사무실에서 제가 들고 간 진단서와 영상,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죠. 상담실에 앉아 제가 털어놓는 말을 신중하게 듣던 변호사가 몇 번이나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단서에 홈캠 영상까지 있으면 과실과 학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녀의 장부도 횡령 정황이 뚜렷하니 함께 고발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더는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제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특수 과실치상 및 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회계장부는 사본을 떠서 동네 주민 몇 사람과 부녀의 총무님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굴던 시어머니가 몇 년간 상인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오고 부녀회장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동네는 발칵 뒤집혔어요. 며칠 만에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부녀의 사람들 역시 뜻밖의 진실을 알고 기함하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며칠 뒤 총무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세상에, 회장님이 그동안 그런 짓을 해오셨다니 총무인 나도 정말 몰랐어. 자네 손 다친 것도 다 회장님 때문이었다며?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어쩜 그렇게 인자한 얼굴로 사람들 뒤통수를 치고 며느리한테 그런 짓까지 해? 솔직히 말씀드려도 믿어주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 사실 말뿐이면 아무도 못 믿었을 거야. 회장님이 그동안 좀 가식적으로 살았어. 우리도 깜빡 속았지 뭐. 그 후로 조사가 시작되자 어머니는 부녀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이미지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부녀의 사람들조차 대놓고 어머니를 피한다고 하더군요. 저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동네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를 예전처럼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벌금과 횡령금, 환수 압박까지 겹치자 결국 어머니는 몇십 년을 사시던 집을 내놓아야 했고 변두리 작은 빌라로 옮겨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필 같은 동네에 회사 동료가 살고 있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회사에까지 소문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다친 마누라를 모른 척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동안 성실하지 못한 근무 태도까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거죠. 남편은 그런 소문을 모른 척하고 멀쩡하게 계속 회사에 다닐 만큼 배짱이 두둑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에게 매달리며 합의를 구걸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태도로 전화기를 붙들고 흐느끼더라고요. 예,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많이 다친 줄은 몰랐어. 제발 내가 구박한 게 아니라고 얘기 좀 해다오. 다 늙은 내가 감옥 가면 네 속은 편하겠니?
이제 와서 억지로 하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제 마음 좀 알아주지 그러셨어요. 그건 내가 그땐 잘 몰라서 그랬지. 그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배려죠. 하물며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 손발로 살았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은 좀 알아서 챙겨보려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한 저는 고소를 취하지 않고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발하던 남편도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 앞에 꼬리를 내리고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줄기차게 연락해서 괴롭혔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제 인생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를 탓하며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저를 험하게 대한 시어머니 때문에 사달이 난 거라고 원망하고, 어머니는 방관만 하다 일이 터지자 자기를 원망한다고 아들을 욕했답니다. 재산도 잃고 살림도 궁핍해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툰다는 소식을 들어도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저는 이혼 조정을 통해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 없는 남편에게 분할받을 건 없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학대한 정황은 인정받아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살 작은 월세 오피스텔을 얻고 동네 어귀에 조그만 분식집도 열었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시어머니 눈치 보며 종처럼 살아야 했던 시댁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저는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 일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분식집에 조금씩 손님이 늘어가는 걸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하지만 그 행복한 나날 속에서도 가끔 그날의 일이 떠오르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곤 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오랜 시간의 인내와 설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평범한 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손등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제 인생을 더욱 소중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그럼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